어, 오늘 강의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 강의에서 투자자가 다음 두 가지 기초 근거를 고려해서 기업에 수동적인 태도로 참여하게 되는, 그리고 사업에 동참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사업의 매력성을 이해하고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 가능한 여부는 저희가 증권 분석 1단계 사업 보고서를 읽고 사업적 가치를 분석하는 사업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고려할 수 있는 판단 가능한 여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정량화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성적인 정보를 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기업의 사업적 가치와 그리고 재무적 수치를 정량화하는, 그리고 현재 기업의 가치 대비 저가로 매수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권 분석 3단계, 즉 재무제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재무제표는 세 가지 영역,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그리고 현금흐름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금흐름표가 가장 덜 중요한 일종의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뭐 보수적인 태도나 회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해서 불량한 기업들은 다 필터가 되는, 사전에 이미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이익을 어, 어떻게 보면 대조하고 검증하는 형태의 보조지표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재무 담당자가 회계장부를 구성할 때 인위적인 조작, 뭐 조작이란 말은 좀 나쁘게 들리니까 인위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이미 알고 있고, 일부 회계 정책이나 항목을 인식하는 시점을 바꾸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해서 회계장부의 불투명함을 원초적으로 사전에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잘 매칭되지 않거나 수치적인 변칙이 너무 크면 그 회계장부의 신뢰성을 애초부터 의심하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고, 저희가 사업적 보고서,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사업적 측면과 재무적 측면을 함께 보며 기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 사실 사업 보고서에는 뭐 재무적인 부분도 그리고 사업적 분석에서도 결함과 문제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투자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인 회계적 불확실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꼭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보유한 좀 깔끔하고 투명한 기업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원가와 판관비가 매년 매출 대비 고정된 비율로 장기간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이익과 원가 변동폭이 변칙적이거나 너무 특수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완만하거나 지속적이거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제가 곧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세후순이익 사이에 법인세 외에 특별한 차감 내역이 없는 깔끔하고 단순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투명한 경향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일치하는 기업, 즉 감가상각을 크게 활용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가진 기업이 아무래도 투명한 기업이고, 별다른 영업 외 특수비용, 이 특수비용이라는 게 분리하기 나름이에요. 어떨 때는 상관비에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인식하는 시점과 분류하는 항목에 따라서 영업활동 외에 큰 특수비용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간단히 이야기하면 영업이익을 넘어선,
그 하단부부터는 좀 깔끔하고, 그리고 특수 항목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다고 봐도 좋고요. 그리고 특별 항목이 존재해도 금액이 미미해서 뭐 어떤 회계 장부상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단순한 비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깔끔한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 외에 대규모 지분 손실 같은 시한폭탄이 부재하는, 즉 영업외 아, 그걸 뭐라 그래야 되죠? 영업외 손실에서 지분법에 의한 혹은 투자를 잘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 지분법 계산에 의한 재무제표의 손실이나 조정 같은 것들이 많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있는 기업들은 사실 신뢰하기 어려운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했던 7가지, 간단히 말해서 원가 판관비가 장기간 고정되고 원가와 이익의 변동폭이 적으며 깔끔한 항목들과 단순히 나열된 비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손익계산서의 이익과 현금흐름표의 이익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일치되는 그런 기업들이 재무제표상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보유한 기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내부에서 처리하는 깔끔하고 깨끗한 회계 방식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투명하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자, 건설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보고 싶은데, 동원개발이라는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동원개발이라는 회사를 보면, 뭐 매출, 그리고 매출 원가,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023년에 이익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아시겠지만 워낙 건설 경기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이익이 많이 격감된 그런 특수사항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금융 수익, 금융 원가, 그리고 기타 영업외 손익, 그리고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서 발생된 수치를 보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않지만, 왜냐하면 이 각자 회사들이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보유한 조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법에 관련된 부분을 아예 배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매출 7천억에 이익성이 800에서 300억 혹은 1000억 수준에 있는 기업에 금융 외 원가가 들어간 부분이나 기타 영업 외 손익을 볼 때 사실 아주 단순하고 좀 미미한 수치들이라서 이 기업은 불특정한 혹은 불확실한 비용이 많이 재무제표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당기순이익을 보면 총 포괄 이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상당히 단순하고 깔끔한 형태의 재무제표를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대략 800억, 1,400억, 750억, 660억, 400억, 즉 1,500억, 3,000억, 4,000억, 대략 매년 평균 80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남기는 우량한 건설 회사라면 이 포괄 손익계산서가 현금 흐름표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아까 저희가 봤던 수치랑은 상당히 다른 모습의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이 나타나는 게 보여요. 네. 이것도 어, 손익계산서 상에서는 특수한 항목이 없고 깔끔한 재무제표라고 볼 수 있지만 2021년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 건설 현장들이 상당히 많이 문을 닫고 있거나 PF 부실 정리로 인해서 공사가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현장에 자산과 그리고 감가상각이
크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 원래 깔끔한 회사인데 최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양한 영업 활동으로 인한 자산 부채 상각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제표의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많이 상승한 상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를 보면 자, 비슷한 건설사가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건설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라는 건설사입니다.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우량 건설사인데 지금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보단 건설업계의 재무제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영업이익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 회사가 5,800억 정도의 돈을 버는데 2020년에 기타 영업 외 손익에서 마이너스 2,300억의 손실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영업 외 손익, 즉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나쁜 상황 혹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만 볼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숫자들이 자꾸 대두되기 시작하면 2020년에 사업 보고서를 또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3년과 2022년 정도의 사업 보고서를 보고 이 기업이 매력적인지 아닌지, 그리고 매출은 왜 증가하고 있는지, 이익은 왜 격감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큰 수치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 과거 2020년도의 사업 보고서까지 같이 읽어보고 이 숫자가 어떻게 발생을 한 건지를 검증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특정한 숫자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회사이면 회사일수록 장기간의 사업 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불편함이 투자자에게는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까는 분명히 영업이익이 5천억, 여러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했고, 작년에는 대략 1,000억 원 정도의, 천 몇백억이었죠.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 즉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 흐름에 매칭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기업이 원가를 사용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판관비를 지불하고 난 후에 발생한 영업이익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건설업계에 있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회계상 문제점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손익계산서에 발표한 혹은 보고한 공시사항이니까 보고를 해야 되죠, 투자자들에게. 어,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영업이익과 실제로 기업이 벌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현금의 괴리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괴리가 벌어지면 벌어지는 만큼 기업 내부에서 회계장부의 신뢰도와 투명성이 점점 결여되어 있고 이런 유형의 투자처는 투자자가 많은 것들을 꼼꼼히 분석하고 파악해 봐야 된다는 단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 자, 제가 종목 분석을 올려놨던 DN 오토모티브의 경우는 지난 5년 동안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찾았을 때 현금 흐름표에서 일관적으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면
뭐 간단히 말해서 투명하고 깔끔한 회계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기업일 수도 있지만 기업의 선순환 과정에 진입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재무제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현금 흐름이 항상 플러스이고 지금 마이너스가 없죠. 항상 플러스죠.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항상 마이너스이며 즉 계속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다 빨간색 마이너스 즉 계속해서 부채를 상환하고 있거나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에 기업이 현금 흐름표상 가장 좋은 재무제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돈을 벌어서 돈을 쌓고 있고 그 쌓은 돈으로 계속 투자를 하면서 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갖고 있는 부채를 계속 상환해 나가는 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란 얘기는 갖고 있는 부채를 갚아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021년과 2022년도에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플러스, 즉 대출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투자금이 유입됐거나. 자, 그 원인은 종목 분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1년에 DTR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합병하면서 들어간 뭐 인수 비용이 있겠죠. 합병 비용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요 1.5조. 요거 관련해서는 어, DN 솔루션즈. DN 솔루션즈를 인수할 때 조달했던 인수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특수한 상황이 없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아니, 그러니까 5개년도의 영업 활동이 항상 플러스이고 그리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항상 마이너스이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항상 마이너스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선순환 구조에 진입해서 법인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셔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뭐 기초현금, 뭐 기말현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 놓은 유동성 비율과 그리고 이자를 상환하는 이자 상환 비율, 예, 이자 상환 비율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내용 때문에 여기 이제 안전성에 보시면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안전성에 대해 설명할 때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히 말해서, 네. 영업이익을 봤을 때 한 번도 적자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표에 한 번도 영업 현금 흐름에 적자가 나지 않았던 이런 유형의 기업은 꽤 건실하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볼 때는 이 유동자산과 그리고 유동부채를 보면서 유동비율이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안전성에 대한 재무적 분석에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을 하나 더 볼까 하는데요.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일반적인 기업들의 재무제표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에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보는 기본적인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이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찾아내야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마 내일 강의에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따라서 방금 말씀드렸던 접근 방법을 활용하시면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전에 이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아무리 사업적 가치가 매력적이더라도 재무적 구조가 틀어진 곳에는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원금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검토를 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의 판단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방식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접근 방식을 간단히 활용하면 됩니다. 네, 이제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혹시 들으신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승수님은 뭐 회계 전문 분야에 계시니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을 수 있지만 다른 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는지 몰라서요. 차느님 잘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형민님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민님은 최근에 이 재무적 분석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봤던 기업이 어떤 게 있죠? 음, 최근에는 딱히 본 게 없는 것 같은데. 어, 삼보판지 본 것 같습니다. 네? 삼보판지 본 것 같습니다. 삼보판지요. 네. 지난번 과제 하고 난 후에도 좀 보셨군요. 좋습니다. 삼보판지. 이 삼보판지를 보고 재무적 분석, 그러니까 뭐 분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재무제표에 대한 파악을 해 나가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기업은? 이 기업은 일단 상장돼 있는 같은 업- 동종 업체에 비해서 조금 이익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이익성이 영업이익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그냥 그 정도로 파악했습니다. 네, 이 삼보판지라는 기업은 재무제표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 기업인가요? 사실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는 일관적인 모습이어서 저는 네,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네. 자, 기본적으로, 왜냐면 자꾸 이렇게 기업 재무제표를 보면서 해설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한 분석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사는 삼보판지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골판지랑 포장재를 팔고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지금. 자, 첫 번째 질문. 삼보판지는 제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앞에 건설사와 그리고 간단한 기업들 그리고 이 금융지주와 은행업은 일반적인 재무제표랑 모습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금융지주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금융지주는 조금 배제를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계기업 혹은 굴뚝산업, 즉 재무제표에 특별한 상황이 드러날 일이 없는 단순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례를 지금 한번 저희가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삼부 판지는 매출이 증가하는 성장 기업인가요? Yes or no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아셨으니까 보는 눈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았어요. 자, 삼보판지의 매출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삼보판지는
아직 성장이 정체되지 않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5개년도 중에 매출이 하락한 연도가 딱 한 해밖에 없죠. 네. 5개년 중에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회사는 5개년이 매년 매출이 완만하고 가파르게 증가한 회사가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건 산업에 사이클과 호황과 불황이 있기 때문에 매년 성장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경기와 직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환율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요가 줄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특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삼보판지가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첫 번째, 대략 2, 3년 전, 2020년과 2021년이죠. 2020년과 21년 대비 매출이 성장해 있죠. 그리고 뭐 간단히 얘기하면 5년 전보다는 매출이 그래도 꽤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5개년 중에 4개년도가 매출이 계속 증가해 왔어요. 거의 한 10% 수준이죠. 이때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고요. 이때도 10%나 증가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했던 매출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나 신장폭을 영업이익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건 득보단 실이 많거나 혹은 실제로 부피가 커지는, 즉 덩치가 커지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속 없는 사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어딘가에선 읽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영업이익을 보니 2019년과 20년, 즉 코로나 발생 이전 시점쯤에는 400억대의 매출을 올리던 기업이 이제는 거의 이익이 700억에 가까운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 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출이 증가하는 폭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지만 매출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완만하게 상승한 상태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는 경우에는요. 그렇지 않나요, 형님?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자, 그리고 이 삼보판지는 포장재와 골판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쉽고 단순한 재무제표를 보여줘야 해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박스 포장지 만들어가지고 박스를 어, 만들어서 제품을 포장하고 택배로 그러니까 배송해야 되는 기업들에게 이 포장지를 파는 거예요. 포장 박스를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특수한 영업 외 비용이 발생할 일이 회사를 사고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발생할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를 봤더니 비슷합니다. 금융 수익과 금융 원가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큰 비용이 없어요. 심지어 기타 영업 외 손익도 그렇습니다. 즉, 특별한 비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기타 포괄 이익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여기도 별다른 큰 수치는 없습니다. 뭐 대략 700억 정도를 버는 회사가 뭐 포괄 이익으로 마이너스 23억, 뭐 마이너스 7억 이 정도면 사실 결정적이거나 중요한 숫자라고 볼 수는 없죠. 자, 그래서 봤습니다. 대충 봤더니 300억, 400억, 600억, 600억, 6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300억, 400억, 600억, 600억, 600억입니다. 자, 그래서 현금 흐름표로 넘어가 본 겁니다. 현금 흐름표로 넘어가 봤더니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은 실제 이익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손익계산서보다 빨아들인 현금이 더 높다면 이 기업은 당연히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 긍정적인 상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이해돼요. 손익계산서에서 이해되시죠? 손익계산서에서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현금으로 남은 부분을 보니 기업이 발표했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현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봤더니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즉,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5개년 중에 돈을 계속 갚아가고 있는데 두 해 정도, 이거는 뭐 7억이니까 사실 볼 수도 없죠. 5년 중에 한 해 정도, 188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전체 이익이 700억이라면 180억 정도, 그러니까 1년 이익이 700억 정도 수준의 기업이 188억 정도를 조달하는 걸 부정적이거나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보판지라는 기업은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익이 매출 증가폭을 그대로 흡수한 것 같지는 않지만 매출이 성장하는 만큼 이익도 완만하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성장 기업이 아니라 원래 한계 기업이거나 굴뚝산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매년 두 자릿수 11에서 18%씩 신장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쇼핑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활발해지다 보니 이 골판지에 대한 부분도 산업의 성장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완만하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저가 기업인 거예요. 아까 보니 순이익이 대략 600억 정도, 그리고 현금 흐름을 보니 대략 700억 정도의 이익성을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1,491억, 즉 삼보판지는 정확히 모이라 투자기법에 들어맞는 염가 매수 전략이 적용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재무 분석을 통해서 간단히 파악해도 현재 이 기업의 이익 가치와 사업 가치 대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반증이 된 겁니다. 아니, 검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부분, 현재 삼보판지가 처한 상태, 뭐 사업적 분석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해를 했죠. 골판지와 포장재를 파는. 그리고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을 재무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저가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고 매수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본 결과 삼보판지는 너무 저가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인기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사가 역성장하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이런 기업을 매수하는 것은 투자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출이 늘고 이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이 염가에 있다면 그건 장기적이고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재무적 수치와 사업적 가치를 보여준 기업이라고 판단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느냐. 그게 여기 6가지 부분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방금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한 내용과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어요. 기업의 재무제표는 이익성을 보고하는 손익계산서와 자산, 부채, 자본을 보여주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각 활동별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금 흐름표가 존재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선순환에 가까운 현금 흐름표, 이 현금 흐름표가 가장 조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현금 입출납 내역으로만 작성되는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왔다 나간 거에 대한 목적과 비용이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현금 흐름표는 사실상 조작이 거의 어렵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된다면요. 그래서 정확도 면에서는 현금 흐름표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현금 흐름표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항목을 나열한 이 손익계산서, 반감비, 원가, 영업활동, 외비용, 환율효과, 뭐 금융수익, 금융소득 이런 다양한 항목을 보유한 손익계산서를 분석하는 방법과 그 안에서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첫째, 매출의 규모와 증가율 속도예요. 이 매출의 규모와 증가율, 이건 PSR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PSR이라는 건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것을 말해요. 즉, 기업의 규모 대비, 그러니까 기업의 그 외형과 규모 대비 현재 거래되는 가격, 시가총액은 얼마나 낮은 수준이냐. 즉, 시가총액이 1조인데 매출은 고작 200억짜리 기업이라면 누가 봐도 이 기업의 가격은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렸던 참고서 안에 이 PSR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주는 강의 참고서가 있으니 그 부분은 꼭 한번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과서는 예전 당시 그러니까 발간되었을 때 상당히 센세이셔널한 선풍적인 뭐라 그래야 되죠? 음, 생소함? 새로운 개념? 혹은 새로운 접근 방식? 신개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센세이션했던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매출액이 가격 대비 어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PSR이라는 평가 지표라면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가장 먼저 손익계산서에 가장 먼저 나열되는 숫자는 매출액입니다. 즉, 기업으로 들어오는 현금을 말해요. 매출이라는 건 다 현금으로 하는 거니까요. 현금이라는 게 제가 무슨 어음이나 이런 뭐 그런 걸 뭐 분리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첫 번째로 기업에 유입되는 현금. 그 안에 이제 비용과 다양한 기타 항목들이 차감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과연 매년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볼 때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액이 증가하는 속도를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매출액을 가장 먼저 봐야 될까요? 영민님, 네. 왜 매출액을 가장 먼저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제품을 제공하고 상품을 제공하고 제일 처음으로 회사로 들어오는 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상품을 얼마나 팔았는지, 뭐 잘 팔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장 여부를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즉, 아, 매출이 증가해야 버는 돈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본 개념 때문이에요. 왜냐? 매출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원가라는 게 있고, 그리고 원가라는 거 다음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게 있는데, 이 매출액이라는 A가 증가해야 원가 관리를 잘하고 관리 비용을 잘 유지한 기업은 A에서 B와 C를 빼고 A가 증가해야
이 영업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D도 함께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이익은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건 투자자에게 매우 불리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no라는 얘기는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성이 증가할 확률이 떨어지는 기업이라는 거고, 이익성이 증가하지 않거나 떨어지는 기업이라는 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업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해도 재무적 분석에서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자라는 어, 위치를 감안하고 생각해 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겁니다. 내가 어딘가에 돈을 투자하는데 물론 저가인 기업을 싸게 사고 싶지만 내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그러니까 이 상장사는 뭐 수천 개가 있고 뭐 코스닥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내가 주식 투자자로서 성장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이 성장을 해야 주가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장성이라는 말을 증권가에서 항상 주장했던 이유는 기업이 성장해야, 즉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매출 성장률 대비 고정이 되면서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만 기업은 이익이 늘어날 것이고 이익이 증가해야 내가 주식을 매수한 시점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가치가 이익성이 늘어나며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그 기업 가치가 증가한 것이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함께 상승할 여력과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나열해 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를 재반영하는 revaluation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매출이 정체되어 있거나 매출이 하락하는 기업이라면 기업이 어떤 모습을 기초로 그 기업의 가치를 증시에 재반영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사업적 분석을 끝냈다면, 그리고 2차적으로 인적인 부분과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연구개발비 부분을 검토했을 때 매력적이라고 판단이 들어 세 번째인 진권 분석에 넘어와서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 높은 영업이익률이다 뭐다 다 좋은데 매출이 성장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자에게 투자 기대 수익률을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전에 결정하는 요소라는 얘기예요. 제가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건 매출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동일한 상황이거나 당연히 버는 돈이 똑같으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동일하겠죠. 아니면 현재 가치보다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오히려 더 낮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예, 이해됩니다. 차례님도 잘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재무적 분석에서 여러분들이 재무제표가 딱 들어오자마자 첫눈에 봐야 하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난 후에 그러면 이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가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간단히 봤더니 단순하고 심플하고 어, 그러니까 매끈하다고 해야 되죠.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변칙적이거나 거침없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관성이 확인됐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목. 여기서부터 게임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 딱 봐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럼 다른 기업을 찾아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기업은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이렇게 대형주 중에 국민주라고 불리는 간단히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누구나 한 주씩은 들고 있을 법한 회사를 묘사할 때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하면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항상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다면 저희처럼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눈에서는 과연 그들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사실관계를 통해 근거와 주장을 펼쳐보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저와 티키타카를 해보시자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 기업은 매출이 성장하고 있나요? Yes or no입니다. 음. 네, 괜찮습니다, 차례님. 이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가요? 성장하고 있다면 yes, 아니면 no입니다. 헷갈리시면 헷갈리신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차례님. 그렇죠. 여러분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개년도가 다 성장하면 뭐 초등학생을 데려다 불러서 봐도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성장한다는 의미인데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니? 아닌 것 같니? 라고 물어보면 5개년도가 다 성장했다면 당연히 누구나 이건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 5년 전 대비 기업의 외형이 매출이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한 2, 3년 전보다 매출이 조금 늘었는데 최근 연도에 조금 저조한 실적을 보였지만 지난 5개년 중에 4개년도가 매출이 증가했다면 그건 사업이라는 게 맨날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장하는 기업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기업은 딱 봐도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으로 보이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이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은 매출이 매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는 한계 기업이에요. 왜냐? 모든 성장 기업은 규모가 비대해지고 공룡화되면 모두 한계 기업이라는 숙명을 갖게 됩니다. 모든 기업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SK하이닉스만의 고질적인 문제냐? 그러면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질이 높은, 사실 조금이라기보다는 훨씬 높죠. 삼성전자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성장하는 회사인가요, 이 회사도?
전혀 그래 보이지 않죠? 한계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가보는 거예요. 최근 제가 어떤 일부 카페, 커뮤니티 카페에 한국은행 총재는 왜 금리를 고정시키면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말하더니 이제 와서 가계와 그러니까 저기 뭐지? 국가와 가계 어 부채와 채무가 3천조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는데 왜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둔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국내 내수, 우리나라 국가 안에 이 피처럼, 혈처럼 돌고 있는 이 돈의 규모가 부채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 돌고 있는 돈이 산더미처럼 늘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수혜를 보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은행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초 상식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행의 재무제표는 조금 보기가 어렵지만 간단하게 지난 5년간, 즉 코로나 사태 이후로 2019년 말이었죠. 12월부터. 지난 5년 동안 정말 나라가 휘청거릴 정도로 부채를 많이 풀었다면 뭐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돈을 다 풀어놓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풀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한국은행일 거고. 그러니까 포괄 손익계산서상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이게 매출이에요. 순이자 이익이 금융지주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우리 금융지주의 매출은 성장하고 있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그쵸? 누가 봐도 매출이 매년 증가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금융지주는 성장하는 회사인가요? 맞나요? 음. 헷갈리시나요? 우리 금융지주는 매출이, 성장하는 매출이 회사인가요? 증가하니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익은 이 쌍둥이 같이 붙어 있는 이 두 녀석들은 함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 영업이익이라고 나오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했나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5년 동안 매출이 증가했으면 영업이익도 5년 내내 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간단히 말해서 이 회사는 매출이 증가하고 간단히 말해서 돈을 엄청 많이 대출로 꿔줬는데 이익성은 따라가지 못하는 민영화된 조직이 아닌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다른 은행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다른 은행은 적절한 예시가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은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이비금융지주도 규모는 작지만 상황은 똑같아야 될 거예요. 왜냐? 제이비금융지주도 지금까지 뭐 전체 시장 자체가 역대 최고급으로 부채가 늘었다고 하니 그 산업에서 떨어지는 낙수 효과에 대한 반사 이익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어떻죠? 딱 봐도 성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영업이익은 어떤가? 어떤가요? 여러분? 이 회사는 첫 번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매출이 증가하면서 늘어난 수준처럼 이익도 함께 크게 늘고 있는 기업인가요? 예스 오노 한번 보시죠. 아니, 뭐 누가 봐도 매출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영업이익입니다. 아, 좀 헷갈리시나 보네요. 찬희님도. 아, 그런가요? 아, 네, 영업이익이. 여기가 영업이익입니다, 여기. 조금 빠졌다가 크게 늘고 또 크게 늘고 안정화되고 있죠. 네. 왜냐면 정부가 충당금을 많이 쌓으라고 은행을 자꾸 협박을 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은행들이 충당금 쌓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배당 성향을 자꾸 늘리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즉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부채가 너무 막대하게 풀려서 이익이 거의 2배 늘어난 거예요. 네. 이익이 거의 2배 늘어난 겁니다. 정확하게 해볼게요. 요 수치랑 요 수치로 하겠습니다. 7999.8을 4695.2로 해볼게요. 아, 정확하게 70%가 올랐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이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만약에, 2020년, 즉, 코로나를 기준으로 국내 역대 최고의 돈을 시장에 유통을 시켰고, 물론 이제 뭐 채무를 상환하느냐 부실채권이냐 이거는 저기 뭐 나중에 은행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자, 이익도 크게 증가했고, 저기 매출이 증가했고, 완만하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이익도 70%나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매출을 가장 먼저 봐야 한다고 말했던 이유, 매출이 성장해야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도 높고,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보다 낮은, 즉, 미래에 더 많은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미래에 더 높은 가치를 재평가 받아서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자라고 말했던, 제가 정의를 내렸던 그 부분. 답이 뭘까요? 이익이 70% 늘었다면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아니, 이익이 70% 늘었고, 현재 가치가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버는 돈의 이익이 늘어나면서 미래 가치가 높아졌죠, 지금. 그리고 가치가 70% 점프업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이 70% 올랐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물론 이제 저 밑에 순이익도 있겠지만 대충 그 정도로 가늠만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로 재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게. 자, 그러면 주가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찬이님 한번 맞춰보세요. 차트 먼저 보지 마시고. 자, 형민님. 얼마나 올랐을 것 네. 같아요? 어, 사실 이익 증가한 걸로만 봐서는 1.5배 정도 올라야 할 텐데, 한 100, 50% 정도? 아니요. 1.5배니까
네. 150%죠. 근데 100% 정도 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헷갈렸는데, 네, 이익이 70% 늘었는데, 아, 주가가 150% 올랐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주장하시는 이유는 네, 예. 주가는 이익의 성장의 2배 속도로 증가한다고 말했던 제 원리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 그 책에서 나온 내용 맞습니다. 그거를 가정을 기초에 두고 답변을 하신 거군요. 예, 그럼 150%가 올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네. 사장님, 얼마나 올랐을 것 같으세요? 괜찮습니다.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같이 보면 됩니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제 강의에서는 항상 답변이기 때문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1.5배가 너무 많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몇 배가 올랐죠? 어, 5배 정도는? 네. 한 4배 정도가 올랐어요. 네. 4,000원대일 테니까요. 이걸로 보시죠, 뭐 그러면. 저기 뭐야. 이걸 자꾸 뭐가 알파스키언가 이거는 뭐를 자꾸 하라 그래가지고 귀찮은데. 2020년 5,000원에서 3,260원에서 6,250원 사이에 있었으니까 초저가와 저기 뭐야 고가가 6250 더하기 3260 평균가를 내보니 4,755원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수익성을 낼 때는 원금에 대한 부분은 빼야 돼요. 그러면 197%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형민님과 제가 주장했던 이익의 가치 상승분에 주가는 장기적으로 2배의 속도를 수렴한다. 왜냐? 이익이 일르러날 때 주가도 일르러나면 주식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그건 이 가치가 늘어난 거잖아요. 가치가. 이미 가치가 늘어났는데 주가가 너무 효율적이라서 늘어난 부분 딱 70%만 오른다. 그러면 주식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식 시장은 투기적인 시장이지 않습니까? 투기성이 항상 존재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련의 순서로 보여드린 이 내용, 재무제표에서 맨 처음 봐야 하는 것이 매출이고, 매출을 봐야 하는 이유, 그리고 매출과 항상 붙어 있는, 매출과 항상 붙어 있는 영업이익, 즉, 첫 번째 질문, 재무제표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단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나쁘게 말하면, 정말 멍청한 주식 투자자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멍청하다고 하냐? 아니, 수만 개의 옵션을 갖고 있는 게 주식시장인데 성장도 하지 않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래 가치가 증가하고 그 늘어난 것만큼 제 투자금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이 단계를 뛰어넘는, 즉, 이 기업의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 두 번째, 매출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 대목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기업이 사업 보고서에
사업적 가치를 너무 매끄럽고 매력적으로 막 다 포장해 놨어요. 이거는 앞으로 2차 전지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2차 전지의 시대가 될 거고, 뭐 전 세계의 차는 뭐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으며 매년 20 몇 퍼센트의 산업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사업적 가치가 너무 매력적이구나. 라고 해서 재무제표를 봤는데 매출액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전망이 좋다고 하니 그 기업을 사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산업이 성장한,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기업의 매출과 그리고 성장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만 듣고 잘못된 눈탱이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언론인들이 해야 되는 그들의 직업이지 않습니까? 자극적이고 신선한 뉴스, 새로운 뉴스, 남들이 관심 있을 만한 뉴스. 그런 걸 쏟아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직업이니까 그 사람들의 업을 비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하고 재무제표의 1순위에 나오는 매출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매출은 성장하고 있는가? 매출은 지속 가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뭐 어느 연도에는 80% 오르고 다음 연도에는 10% 오르고 그 다음 연도에는 3% 오르고 다시 또 100% 오르고 이거는 뭐 예측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이 일관성과 지속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투자자에게 성장하는 속도를 예측 가능한 범위가 무엇인지 줄자로 이렇게 딱 잴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매출이 증가하는데 이익은 증가하고 있는가? 이익이 증가한다면 매출이 성장하는 속도를 반영하고 있는가? 그게 재무제표의 가장 핵심이자 기초이자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이 세 가지 질문이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바로 판별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나중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볼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이 주식을 싸게 사는 걸까? 이거는 밸류에이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증권 분석 4단계, 그건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3단계에서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내렸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이 투자 노하우랑 방법을 공유해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브랜드도 있고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처럼 브랜드도 있고 대한민국 국민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업이 마음에 듭니다. 사업적 가치가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들이 보여줬던 재무제표 모습처럼 기업이 성장하는 것 같지 않고 기업의 그러니까 선결되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안 맞고 두 번째는 매출은 증가하진 않지만 이익은 증가하는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민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 제 생각에는 그냥 배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런 기업은 다 배제하세요. 왜일까요? 왜 배제해야 될까요? 당연히 현재 네,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능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한 시간 동안 같이 공감했던 부분인데, 다른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래요. 뭘까요? 제가 항상 주장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투자금이 제한되어 있고 투자에 제약이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투자금으로 이 주식을 선택하면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 부족해서 다른 주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분 관계지 않습니까? 아니, 돈이 뭐 산더미처럼 많아가지고 나는 막 종목도 50개로 쪼갤 수 있고, 뭐 이것도 사고, 이거 빠지면 또, 이 주식 좋은 기업인데 빠지면 최고의 찬스다라고 해서 더 살 돈도 있고, 뭐 마통도 쓸 수 있고, 뭐 무한한 능력, 자금 조달 능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한 번 잘못된 기업을 선택하면 그 기업의 주가가 빠졌을 때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예상보다 오랜 기간 투자를 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의 불확실성이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업을 선택하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는 기업을 선택하게 되면 제가 갖고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설적인 명언을 하나 남겨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선택할 때 우리가 발견한 사실, 뭘까요? 이 기회비용이 내가 생각보다 이 기업을 오래 들고 있어야 될 수도 있고, 현금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주가가 하락하면 또 사야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돈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음, 이 주식 투자라는 게임은 매수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납니다. 매수 전에 여러분의 투자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주식 투자와 거의 대부분의 투자에서 이 증권 분석과 종목 분석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미 매수를 하고 나서 시작해서 대응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말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 통찰은 남들에게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뭐 때문에, 도대체 얼마를 줄 거길래 이런 걸 공유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귀중한 발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깊게 뒤집어 보면 이 주식 투자란 게임은 매수하기 전, 즉 매수를 하고 난 후부터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매수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매수 전에. 그게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힘들고 어렵게 많은 것을 배제하면서 깊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시작해도 실수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니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매출, 그리고 지속 가능한지,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증가하는 속도가 이익을 흡수하고 있는 수준인지, 혹은 이익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게 재무제표의 1단계. 자, 두 번째는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모든 주식 투자는 매수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판가름 난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형님 질문 없으세요? 샤니님도 질문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세요. 승수님도요. 그 질문거리는 이렇게 딱 집어서는 없는 것 같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그 지금까지 공부를 해오면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도 뭐 계산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 얘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사실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고민이었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어서 봐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예, 잘 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유익한 내용을 제가 심어드렸군요. 네. 필요한 내용을 드려서 다행이네요. 샤니님, 네, 좋습니다. 승수님도 다른 질문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청강만 가능하시다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내일쯤에 다시 강의를 어, 이제 재무적 분석 관련해서 계속 이어나갈 텐데 저희가 가끔 아시겠지만 너무 지금 다들 바쁘신 시기고 또 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추석도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휴강을 하고 싶지 않아도 출석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에서는 1대1로 강의하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의 출석률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 휴강을 하게 되는 건 제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 또 참석률을 확인을 해서 내일 강의에서 뵐 수 있도록 강의를 또 준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